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신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아시죠? 신장 기능에 도움을 주려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맥주 같은 거품이 일어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잦은 배뇨감이나 어떤 걸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쉽게 잘 부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나?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생길 수 있는 질병들 그뿐만 아니라 신장에 안 좋은 음식과 신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까지 신장에 대한 많은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정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서 나온 노폐물과 과도한 물을 처리하고 이를 소변을 통해 배출을 하죠.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다시 말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뼈 문제 등등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신장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 신장은 배뇨의 역할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또 촉진을 해요. 빈혈도 예방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신장은 뼈의 성장과 유지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신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들 몇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첫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신부전은 쉽게 말해서 신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체내 노폐물과 우리 몸의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신부전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급성 신부전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성 신부전은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두 번째, 신장 결석이에요. 이 신장 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단단한 결석이 배뇨에 방해가 돼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에요. 신장 결석은 우리 소변이 농축될 때, 즉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석이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통증이나 혈뇨를 유발할 수 있고 큰 결석은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되면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배뇨할 때 통증 심하면 구토나 고열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됐을 때 미세한 결석은 물을 자주 드시고 많이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면서 배출이 될 수 있지만 큰 결석은 충격파 쇠석술이나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있습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 만성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니 독소가 쌓이겠죠. 부종이나 피로감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신장 질환은 이제 신부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 수석이나 신장 이식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장 질환이 더 진행되면 신장은 더 이상 우리 몸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다른 장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겠죠. 심장, 뇌, 혈관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런 신장 건강 꼭 챙기셔야겠죠. 몸이 찌뿌둥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부었을 때, 혹은 거품이 많은 소변을 봤을 때 저는 내 신장이 괜찮은가 하고 걱정이 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나의 신장은 건강한 건지 아니면 질환이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증상이 또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종이에요. 손과 발이 자주 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배출되지 않아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재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과 많아진 수분은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신장이 손상되면 이 배설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과도한 수분과 염분이 축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혈압도 높아질 수가 있고 혈관 내의 압력도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우리 몸에 축적된 액체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조직에 쌓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발목이나 다리나 얼굴에 붓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러한 부종은 신장이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죠. 부종이 지속되면 신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저하시킬 때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신장이 분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서 빈혈도 발생할 수 있고, 빈혈이 생기면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소변 변화예요. 신장이 망가질 경우 소변의 양이나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데,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심도 해봐야 돼요. 또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원래의 밝은 노란빛이 아닌 붉거나 갈색을 띠는 경우에도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므로 꼭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피부의 가려움증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돼서 피부 가려움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필터링해서 노폐물, 요소, 크로아틴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신장이 이 필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들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로 이동하면서 가려움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성 가려움증이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흔히 발생하기도 해요. 신장이 손상되면 인산염과 같은 화학물질이 혈액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물질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려움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히스타민은 신장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는 것도 가려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에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신장이 안 좋은 음식을 자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게 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줘요.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한 양의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겠죠. 따뜻한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들어가신다는 분들 있죠. 한국인의 밥상에는 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소금 간을 아주 적게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이 알맞게 되어 있는 국 혹은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먹는 국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섭취해야 돼요. 또한 국은 액체라서 쉽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체내 염분 농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드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도 되도록이면 국이나 탕, 찌개는 멀리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고칼륨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는 보존료, 색소, 감미료, 인공향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염증과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 또한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고단백 식품이 신장질환 환자한테 좋지는 않아요. 신장이 단백질 대사 부설물을 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요소랑 크레아틴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이 질소화합물들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질소화합물이 축적돼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배설이 어려워져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과량 함유된 붉은 고기와 같은 가공육, 달걀, 치즈, 우유, 해산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어떤 음식이 신장에 그럼 도움이 돼요? 제가 신장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가 신장에 도움을 준다니 참 의외죠. 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칼륨은 낮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오이의 약 95% 정도는 수분인 거 아세요? 이로 인해서 이 오이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배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우리 몸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신장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신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해요. 또 이 오이는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염증성 압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신장질환에서 염증은 주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오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이는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데 오이의 낮은 나트륨 함량으로 신장이 과도한 염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즉 신장을 조금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풍부한데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방지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신장질환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로 신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인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데 칼륨이 계속해서 몸에 쌓이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양배추처럼 칼륨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쉬게 만들어주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효능을 발휘하죠. 또한 이 양배추는 비타민 C, E,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을
신장을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고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장에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이 축적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도 신장 질환에 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는 양배추는 과연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이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양배추는 위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세 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 이건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은 아니에요. 비타민 U는 그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러요. U는 그 궤양에 얼서 그 영어의 첫 글자 U를 가져와서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인데,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 윗부분, 명치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통증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요. 또 위염과 위궤양도 억제해주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위암이 발생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죠. 또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간세포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십자화과 채소라면 뭐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부 등등이 포함되죠. 100g당 약 비타민 U가 함량이 약 배추에는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는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로 이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 함량이 달라져요. 푸른색의 겉잎, 하얀색의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3mg, 심지에는 30.6mg 함유가 되어 있어요.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제가 드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드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그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과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돼요. 이 인돌스리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미국 미시건 주립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약 72%나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코카인 조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방광암이나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 바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에요.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몸의 진액이라고 하면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이에요. 몸 안에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도 차고,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바르고 혈액순환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당연히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관지는 다이렉트로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칼칼하고 목소리도 잘 나지 않는 현상도 나오고, 위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또 위축적 위염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또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굉장히 다양해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대부분 수분이 보충되긴 하지만 대부분 소변이 빠져나가게 되죠. 소변으로.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돼서 몸에 진액을 보해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한의학에서 많이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 팽만이 일어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장 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드실 때 약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돼요.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죠. 양배추에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말 그대로 빨리 굳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U나 C와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인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 참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돼요. 이때 양배추만 갈아 드시면 맛이 굉장히 없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도 아침마다 주스를 정말 많이 갈아서 먹는데,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3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약 40일 정도 된 양배추예요. 모공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돼요.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죠. 아직 더 많이 자라야 돼요.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예요. 입이 생각보다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처럼 생겼어요.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먹는 양배추인데 이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많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는데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보시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국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농약은 많이 묻어있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 이때 양배추를 수확해서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양배추를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또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예인이 약 3주 동안 11kg를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당근의 첫 번째 효능, 눈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변하게 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 건강을 위해 요즘에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이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당근에는 여기에다가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또 염증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서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인데요.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먹이를 우리가 보통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죠.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 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했던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배에 포만감을 주게 되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은 다음에 아주 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당근 하나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약 10분 정도 절여 주시고 절인 물은 이제 꼭 짜서 버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잘 버무려 주셔서 밀폐 용기에 담은 다음 냉장고에서 2~3시간 정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먹을 때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그래서 더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아서 흡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서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약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기름에 볶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가 있죠. 바로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가른 다음에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옥살산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도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넣고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고구마를 드시면 병든 혈관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도 좋아 인기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해서 이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이는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해요. 특히 고구마 이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 와, 이렇게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겠죠. 또한 이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로 이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이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우리 소화기능을 향상을 시켜주는데, 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여기에 그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갖고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서,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런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란 게 풍부한데, 이 저항성 녹말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느리게 해주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음식을 과식 안 하고 천천히 드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이 고구마에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색 고구마와 같은 보랏빛 색을 띠는 고구마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세포의 생성도 촉진을 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조절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도 같이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 B5라고 불리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줘서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 같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서도 특히나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 B5라는 판토텐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도 아마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이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예요.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해서 색깔이 그렇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이라는 건데,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이 수확 과정에서 고구마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가 생긴 곳에 균이 침입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고구마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병하게 되는데, 이 검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 독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상체로 고구마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뭐 식욕 감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호흡곤란, 설사 등 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드시면 정말 심한 경우는 뭐 폐와 간까지 괴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나 노약자, 어린이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간혹 그 검게 변한 부분만 한 칼로 살짝 도려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전체의 그 균이 퍼진 상태고 열을 가하거나
푹푹 삶고 쪄도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고구마를 그냥 통째로 아깝더라도 폐기해 주시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어우 더부룩해 이런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려 이런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는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우리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계속 먹는다면 다른 병을 치료하기 전에 위염이나 위궤양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이러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먹더라도 과량 드시지 말고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주기적으로 혈당 관리도 체크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서 오래 익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도 이 군고구마가 훨씬 당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예를 들면 55 정도 나오고 찐 고구마가 한 70.8 정도? 근데 군고구마는 90.9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요새는 꿀고구마까지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신다면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색 고구마예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색 고구마는 그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고구마인데 이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색 고구마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보랏빛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이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웰더베리 굉장히 많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베리류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 뒷면을 보시면은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라고 이렇게 기능성 성분 지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안토시아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도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 비교를 잘 하셔서 좋은 원료사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정도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주고 신체의 수분 함량도 조절해주고 혈압도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질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는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과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이 고칼륨 혈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부정맥이나 각종 심장질환,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이 고구마 안에 옥살산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 성분도 과하게 먹을 시 요로 결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겠죠.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5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구마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염증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l에서 30ml 정도 섭취하는 흡연자이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24%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폐가 건강한 분들한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률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면 폐암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고구마가 흡연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고구마를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해요.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바로 동치미예요. 이 동치미 무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특히 이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이 사과도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 동치미밖에 없을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뭘까요?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도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잖아요. 근데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 아시죠?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생각만 해도 호박고구마 달달하니 맛있죠.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고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일품이죠.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에 하나고,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이 밤고구마,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도 있죠. 근데 이 밤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량감도 살짝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나 식감도 있는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이에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은 이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예요. 여기에는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자, 네 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죠. 이 자색 고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색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인데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을 띠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게 자색 고구마의 특징인데 이 고구마는 인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확 시기도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때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근데 보관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맛 좋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속으로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썩고 곰팡이가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에 있는 고구마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요. 고구마들은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고구마를 상처난 고구마를 먼저 골라내서 자르고 드시거나 먼저 골라내서 상처가 안 난 고구마를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가 같은 것을 깔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주세요. 그 이유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관하게 되면 쉽게 썩어요. 그래서 말리는 이유가 또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환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굉장히 예민한 뿌리 채소예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 박스에 구멍을 슝슝슝슝 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 흙도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하기 쉽게 상자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햇빛이나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지 않는 곳에도 놓아줘야 되는데 이 고구마가 햇볕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구마가 또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환경도 변하면 고구마의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쉽게 썩기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보관 적절한 온도는 한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한번 찾아보면 아파트의 뭐 신발장이나 베란다, 앞 베란다 같은 곳 이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제 고구마의 보관법도 잘 알아봤으니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잘 보관해서 겨울철에 호호 불면서 따뜻하게 똑똑하게 먹을 준비가 되셨죠?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기억하시고 올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